자, 19번 들어갈게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돼 있죠. 자, 그럼 쉽게 떴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의 배분에 대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요. 자, 집가 상승에 대한 이거 기출인데요. 동결효과가 토지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나갔을 때 양도세를 중과하면 우리가 동결효과는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물량을 잠기겠죠. 그럼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즉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맞고요. 자, 19번의 정답은 틀린 게 3번인데요. 조세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쪽이 탄력성이 높은 쪽은 우리가 반을 그만큼 많이 하며 적게 부담하죠.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겠죠. 정답은 3번. 자, 주택시장의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틀어지겠다.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해요. 그럼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한테 귀차하게 되고요. 헬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를 100% 징수해야 하는 경우 토지세 수입한 재정을 충당하더라도 토지세 외에는 모두 철폐하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2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우리가 종합 수익률이잖아요. 15%고 대출금리 10% 현재 활용하고 있다. 자, 얘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낸 겁니다. 자, 대부 비율이 이제 60%고 만약 갑이 대부 비율이 80%다. 그러면 요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대출 비율이 대부 비율이 만약에 60%에서 퍼센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60%에서 대부 비율이 80%로 바뀌었다. 자, 바뀌었습니다. 그럼 대출 비율이 80% 바뀌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내려가니까 60원, 자 100원을 빌렸다. 60원, 자 100원이 전체 금액이면 60원을 빌린 거잖아요. 그럼 내 돈은 40원 들어갔고, 자 전체 100원에서 총이 투자 수익률이 15%가 15원 번 거죠. 거기서 60원에서 이자를 몇 퍼센트 냈어요? 이자가 10%니까 60을 냈겠죠. 그럼 9니까 자 15를 6을 빼게 되면 자 15 마이너스 6은 9잖아요. 나누기 우리가 40을 해보세요. 그럼 0.225니까 0.225는 22.5%가 되죠. 자, 대출 비율이 80%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다? 우리가 80에서 자기 자본이 20원이고요. 15에서 마이너스 자 어떻습니까? 8원이 되겠죠. 자, 왜냐면은 80원을 빌린 다음에 10%니까 8원의 이자를 내겠죠. 그럼 7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7 나누기 20을 해보세요. 20 하면 우리가 0.35가 되겠죠. 그럼 35%가 됩니다. 0.35. 그러면 15%만큼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차이 그죠? 그럼 35에서 35 빼기 22.5잖아요. 그럼 12.5%만큼 수익률이 상승하게 된 거죠.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다음에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효율적 전선이 나섰죠. 자, 이거 먼저 강의를 한 다음에 문제를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인데요. 돌려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대 수준입니다. 우상향하는 게 이제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 되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이다.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A, C, D, E가 되죠. A, C, D, E가 됩니다. 자 그러면 C와 B가 있으면 자 위험이 같잖아요. 그럼 C가 B를 지배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 수가 많을수록 또 포트폴리오가 큰 거고요. 효과가. 그 다음에 A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보수적이고 오히려 E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자 AC보단 AD가 더 수익률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21번 들어갑니다. 자 AC가 3개잖아요. 2개보다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라고 하셨어야 되고요. 자 E를 선택한 사람은 투자 A보다 투자가 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E를 선택하는 투자보다 A를 선택한 게 보수적이죠. 자, B와 C를 봤을 때 하나를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하겠죠. 자, A, B, C, D에서 B는 빠져야 됩니다. A, C, D가 연결한 곡선이 효율적 프론티어 전선이고요. 자, A, C와 있고 A, D가 있으면 A, C에 가까워 50%한 거가 A, D보다 어떻습니까? 낮죠? 수익률이 밑에 있으니까.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자, 22번은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도 옳은 것은 100% 쳐놓으시고요. 자, 포트폴리오 무조건 우리가 한 문제 배정이 됩니다.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2번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개발자 상관계수가 0이 아니라면, 이 아니라 1이 아니라면이죠.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0도 분산 효과가 있거든요. 자, 4번이 정답이죠. 4번에 보시면은, 자, 효율적 프론티오라는 것은 평균 분산, 평균이 수익이고 분산이 위험이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연결한 것이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연결해서 한번 본다면 요거 해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투자자산이 투자 못차별 곡선의 효율적 프론티오가 우리가 이렇게 접해야 되죠. 교차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접해야 된다. 정답은 우리가 자, 요거 4번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입니다. 자, 23번은 우리 화폐시장 가치는 무조건 떠요. 자, 그래서 1번을 이제 우리가 해설해 보면요. 다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이 오는 거죠. 현재 가치는 현가 들어갔잖아. 근데 감치계수는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니까 미래 가치니까 미음 들어가는 미래 가치야. 이음 들어가면 현재 가치죠.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들어가야 되죠. 저상은 우리가 빌려서 갚아 나가니까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현재 5억 동그라미. 현재 5억 원이라는 것은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을 5% 매년은 의미가 없고요. 자, 우리가 10년 후가 있죠. 10년 후는 미래 가치죠. 그럼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해야 되죠. 미래 가치 계수. 그러니까 미래 가치 계수는 맞지만 일시불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3번도 자, 할인율이 있으니까 현가죠. 그래서 N년 후에 1원이 일시불이고요. 자, 1원이 일시불이고 자, 일시불이고 이걸 현재로 돌려옵니다. 얼마가 될까? 그럼 이제 현재로 돌려오기 때문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되겠죠. 현가 계수가 된다. 이렇게 해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연금에 자, 매년 1원씩이 연금이잖아요. 매년 1원씩이 연금이다. 연금에다가 자, 어떻습니까? R% 이자율로 계속 분립할 때 N년 후가 나왔어요. 그럼 N년 후는 미래 가치거든요. 그럼 요거는 연금의 미래 가치, 내가 계수가 되겠죠. 자, 일시불끼리 역수기 때문에 5번 20이 생략됐어요. 내가와 현가는 일시불끼리 역수고 연금의 현가, 연연과 저상이 역수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24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는데, 자, 얘가 뜰 가능성이 커요. 자, 우리가 임대주택 1년간 운영 실적에서 가공기 이용순이죠. 그래서 운영에 대한 이 계산 방식이 영업소득세랑 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해보고 대입시켜서 영업소득세까지 가는데 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도 좀 다른 걸 풀고 오셔게 좋습니다. 자, 그럼 가공기 유용순 적죠. 가공기 유용순.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 그럼 유효총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고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됩니다. 세전 현금 수지. 자,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빼요. 영업소득세를 빼게 되면 세후가 되겠죠. 세후 현금 수지가 됩니다. 자, 근데 영업소득세 계산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계산기를 들으시고요. 1년간이다 보니까 600만 원을 쳐보세요. 호실이. 거기다가 40호잖아요. 그럼 숫자로 갈게요. 자, 숫자로 가능총소득은 2억 4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적겠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2억 4천만 원. 자, 공실이 10%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10%를 눌러보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10%를 빼줘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효총소득이 2억 1,6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영업경비를 빼야 되잖아요. 영업경비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건 다 지웁니다. 소유자 급여 개인적 업무 안 들어갑니다. 자, 원리금 안 들어가고요. 이자 안 들어가고 감가상각도 건물의 감가상각도 자, 이거는 회계상이니까 현재 지출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현금 수지가 캐시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관리자의 인건비 들어갑니다. 500. 수선유지비 들어갑니다. 500. 광고 선전비 들어가면 1,500까지. 자본적 지출액도 추가적으로 중축시키는 거 간물의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경비가 아니죠. 재산세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세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는 거는 500, 500, 500, 1,500에서 100이니까 1,600이 딱 떨어지네요. 이렇게 맞췄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영업소득은 2억이 되는 거죠. 자, 2억에서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이 9천이죠. 9천이니까 자, 세전 현금 수지는 1억 1천이 되겠죠. 1억 1천. 여기까지는 맞아요, 해설이. 근데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것은 순대감이잖아요.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충당금을 더하고 감이 겁도 없이 세금 공제가 되다니. 그러면 과세득이 나오면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하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그냥 우리가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을 다 치는 게 힘드니까. 대체충당금 보통 없죠. 순이감 이렇게 하는데, 자, 이자는 2천이죠. 이자가 2천. 자, 2천만 원.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1,000이죠. 1,000만 원. 그럼 우리가 2억에서 3천만 원을 빼면 1억 7천이 되잖아요. 1억 7천. 그럼 우리 1억 7천은 이건 쳐야 되죠. 그래서 공을 쳐볼게요. 1억 7천만 원. 곱하기, 자, 쳐봅니다. 1억 7천에서 곱하기 30%가 세율이면 30%를 그냥 30%를 눌러서 곱하면 돼요. 퍼센트. 그러면 5,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5,100만 원. 자, 5,100만 원을 빼주죠. 5,100만 원을 빼준다. 그럼 5,900만 원이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죠. 얘가 틀렸네요. 영업소득세는 4번 5,000이 아니라 5,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자, 문제는 잘 출제가 되는데요.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 다른 것들을 먼저 풀고 오는 게 좋다고 좀 판단합니다. 자, 근데 25번 같은 건 이제 지문이니까 풀어야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자, 정확하게 4번이 영업소득세가 5,100만 원으로 고쳐주고요. 자, 25번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틀린 거 5번이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뭔지 정확하게 써본다면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률이거든요. 능률이기 때문에 높아야 좋아. 1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를 해서 순영업소득에 대한 임대료가 부채 서비스를 감고 남아야 된단 말이야. 1보다 크니까 순영업소득 매기간 원리금 상환하고도 감당하기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돼요? 감당하고 남는다는 얘기죠. 자, 내부 수익률이 요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합니다. 우리가 요가 작아야 되죠. 항상 내부가 커야 되고요. 신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투자 가치가 있고 대부 비율은 항상 높아지면 지렛대 효과 있죠. 레버리지 효과, 부채 비율이 높아지겠고 순소속 순수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죠. 단점이 있다는 거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26번 갑니다. 자, 26번을 보시면은 들어가 보죠. 자, 26번도 이제 보게 되면 갑니다. 자, 우리가 다음 A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1년간 예상 현금입니다. 운영 경비와 부채 감당률은 순서대로 나열하라. 자, 이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두 가지니까 운영 경비가 영업 경비예요. 운영 경비 비율. 그럼 항상 우리 학계론에서 비율 나오면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뭐 영업 경비라고 하는 게 좋죠. 영업 경비를 자, 총소득은 안 와요. 이제 그게 가능이 될 수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유효로 하는 게 원칙이죠. 유영수를 빼야 되니까 유효 총소득이 내려가고요. 자,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었죠. 아까. 그러다 보니 순영업소득을 이제 약자만 따겠습니다. 순영업소득을 자,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가 나오죠. 부채 서비스에. 자, 그러면 대입합니다. 이제. 자, 우리가 들어가죠. 자, 지금 10억이 총투자하고 자기자본 유금 4억을 빌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재밌는 게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돼요. 원래는 순영업 소득이 나와야 되고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빼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세전이 6천이고요. 얘가 4천이야. 그럼 얘는 1억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꾸로 낸 거죠.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 승수라는 걸 주어졌다는 것은 얘가 오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항상 총소득과 순소득은 총투자액이 올라가거든요. 자 이거를 얘로 나눠. 그럼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이거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10억이죠. 그럼 10억을 5로 나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억이 된단 말이에요. 2억. 그럼 얘 2억이야.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효가 얼마야? 2억이야. 그럼 유효가 2억이라면요.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응용 문제인데요. 그럼 얘가 2억인데 얘가 1억이면 얘에서 1을 빼. 그럼 1억이 되잖아요. 그럼 영업 경비가 1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운영 경비는 0.5가 되겠죠. 50%니까. 자, 다 왔어 이제. 순요금 소득은 1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잖아요. 자, 이거는 1억에다가 0.4억이라고 해서 나눠도 되겠죠. 그래서 1 나누기 0.4를 나누게 되면 2.5가 되잖아요. 그래서 1보다 크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이것 또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른 걸 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죠. 자, 27번은 우리가 조금 요건 우리가 강의를 좀 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원리금 상환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이론을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조금 제가 필기를 하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래서 자 필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27번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원금이 균등하잖아요. 그래서 원금이 균등하다. 그 다음에 이자를 내야 돼. 그럼 첫 해는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어요. 그럼 첫 해가 이자가 제일 높겠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라는 건 고정금리라고 생각했을 때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니까 점점 원금이 빠지니까 이자도 줄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리금이 전체에서 주니까 체감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내고 나중에 이제 적게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원리금 균등 방식은 자 우리가 생각하실 때 원리금이 균등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리금이 균등하다라는 거를 먼저 그려놓으시고 자,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틀리다는 거죠. 그럼 그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가면 갈수록 상환이 되니까 이자가 줄어. 그럼 이자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자가 줄어? 그럼 이자는 점점 감소하는구나. 그러면서 갚아야 될 이 원금은 점점 늘어나겠지. 라고 생각해서 얘와 얘를 비교해서 많이 나고요. 세정식은 제일 적게 낸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잔금은 우하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여기를 원리금이라고 하고 여기를 잔금이라고 하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좀 편법을 이용해서 한눈에 보도록 하죠. 잔금은 원래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죠?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잔금이다 볼게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1,000만 원에 10년에 10%다 그러면 얘는 이 저당상수를 이용해서 한 130만 원씩 계속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다음에 체증식을 보세요. 체증식은 초기에서부터 부의 상환이 발생되면서 점점 늘어나죠. 소득이 증가할 거 예상되는 젊은 층이 낮고요. 그다음에 원금 균등이 제일 처음에 많이 내는 거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면 얘가 체감식이 되겠죠. 200 낸다. 자, 그러면 초기에서에 대한 부담을 봤을 때 얘가 제일 부담이 크고 얘가 부담이 크죠. 남아있는 거는 어때요? 체증식이 제일 많이 남죠. 체증식. 자, 체증식이 많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납부할 금액이 누적 이자가 많고 전체 금액이 큽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제일 잔액이 적게 남고 납부할 금액이 전체 금액이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27번 1번 주택 저당 대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답부터 보죠. 상환 첫 해 원리금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130이 200보다 작죠. 정확하게 4번이 틀렸네요. 답은 쉽네요. 자, 그 다음에 1번 원금 균등은 매개 상환은 원리금 점차 감소합니다. 감소하고 원리금 균등 매개 상환은 원리금이 균등한 정확하고요. 세정식은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이 낮죠. 젊은 실무부 만기 일시 상환도 잘 나와요. 자, 이건 만기 이전에 이자만 납부합니다. 만기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서 매기 이자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원금은 점차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28번도 작년에 나왔었는데 자, 올해는 좀 틀리게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는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LTV와 DTI 중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하면서 나중에 그 금액을 뺐죠. 근데 이거는 자, 우리가 기존 대출 없지만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빼고 빌려주겠다는 거죠. 자, 의미는 같은데 우리가 옛날에 문제 풀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LTV의 담보 인정 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중에서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28번으로 가는다면 LTV는 담보 인정 비율 L을 V로 나누고요. 둘 중에 적은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D를 I로 나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제가 보시게 되면은 갑은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한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그럼 LTV를 DTI LTV를 찾아보세요. 60%. 담보 가격이 3억이죠. 이걸 곱하는 게 대출액이죠. 3, 6, 18, 1억 8천이죠.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이에요. DTI는 몇 퍼센트? 40%가 총부채 상환 비율. 연소득은 얼마?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에서 네가 DTI가 40%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5, 4, 20,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서 저당상수로 나눠지면 되거든요. 바로 대출액이 나와요. 저상으로 나누면. 근데 사업자금 대출이 있어요. 자, 이걸 원리금에서 깝니다. 자, 너 못 믿겠어. 너 사업자금 대출 이자가 400만 원씩 나가. 그러면 너 이 전체가 2천이거든. 그럼 400만 원을 빼고 금액을 빌려줄게. 그래서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럼 1,600만 원이 된다는 건 전체가 2천만 원이니까 허용하겠죠. 저당상수는 보통 0.1을 내서 보통 공안화가 덮는데 0.16을 낸 것은 얘가 1,600이기 때문이죠. 1억을 맞췄죠. 그럼 둘 중에서 작은 금액, 그러면 1억 8천과 1억 중에서 1억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샜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9번은 앞쪽에 샜었죠. 자, 지분과 매자니 부채에서 지분금융을 구하라. 그럼 제가 부채는요, 저당, 신탁증서금융 담보, 자산담보부 기여보험, 이건 다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ABS를 주의 있게 보시라 했어요. 자, 원래 자산 유동화의 담보부 주권이 맞는데 유동화지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신디케이트 하나만 지분이 되겠죠. 5번. 자, 제가 신주의수권 부사채와 전환사채는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지분과 부채를 혼합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매자닝이라는 것은 1, 2층의 중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주의수권 부사채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수의 순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원래 채권을 매입하고 주식을 인수권을 주는 거고, 전환사채는 미래 일정한 시점 일정한 가격으로 전환하는 채권을 발행해 주식을 전환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당, 담보, 자산담보부, 그 다음에 ABS는 부채고요. 신디케이트만 지분, 그 다음에 신주의수권 부사채와 전환사채는 우리가 매자닝금입니다. 이렇게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죠. 자, 우리 리츠 부동산 리츠 투자회사법 반드시 뜨죠. 30번 문제를 이제 가겠는데요. 자, 30번 문제에 이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죠. 각각 어떻게 틀었는지 우리가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30번 가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 자, 1번이 맞습니다. 원래 현물 출자는 설립 때는 안 돼요. 영업인가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 갖추지 않고선 선물출 받는 신주 발행할 수 없다는 건 맞고 그걸 갖추면 가능하다는 뜻이죠. 영업인가를 받는 날부터 6개월이 최저자본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755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10억이 아니라 자, 금액이 틀렸습니다. 10억이 아니라 70억 자기관리. 위탁관리학 규約구조는 5억이 아니라 50억이 되겠죠. 50억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다음 3번. 자, 우리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설립 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가 설립 보고서죠. 설립 보고서. 그래서 그 설립 보고서를 제출한 게 이제 10일 이내인데 현안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한다. 자, 그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이 설립하고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자, 이건 설립 보고서 제출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현안 보고서죠. 그래서 우리가 3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10일을 3개월 후죠. 100일 잔치. 그래서 3개월 후에 어때요? 현안 보고서 작성이다. 설립 보고서는 설립일로부터 우리가 10일 이내.
설립보고서 제출한 날부터 6개월 후에는 현황보고서 작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4번도 틀렸잖아요. 자기관리 위치는 그 설립 등기부터 자 어떻습니까? 설립 등기로부터 10일 이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설립보고서 작성해서 국장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설립보고서는 10일이고 자 현황보고서는 설립보고서 제출한 날부터 3개월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자기관리 위치는 주식의 100분의 31년 청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2년 네가 공모했지. 주식 공모는 6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죠. 2년 이내. 자 이렇게 해서 고쳐주고요. 정답은 1번만 맞다. 31번 정답 1번. 자 31번 이제 개발 파트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옳은 거니까 이제 틀린 걸 한번 지적해 보면서 갈게요. 자 기업 문화재 출토나 이런 위험, 행정 위험에 대한 거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모두 개발사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거죠. 사업 인허가가 지연됐다든가. 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이전의 개발 요건, 개발 잠재를 분석하는 건 예비적 타당성이나 나왔었고요. 자 흡수력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은 미래에 있죠. 그래서 항상 흡수는 단순히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자 이 과거 추세를 기초로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한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래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은 말 그대로 인근 지역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발 사업의 법률 쪽에서 토지용 규제는 공법이고 소유권이 사법이잖아요. 바뀌었죠. 자 미음번은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 비용 위험이 처음 나왔어요. 이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인플레이션 심할수록 개발이 연장될수록 더 커진다. 그럼 기억, 니은, 미음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32번 가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기관리의 방식은 소유가 직접 관리해요. 단독이나 소형 같은 소규모 맞고요. 정확하죠. 소규모 맞고 그 다음에 위탁은 부동산 관리 전문업체 위탁해서 부동산 관리하는 방식, 대형 건물 관리에 적합하죠. 혼합은 관리 업무 모두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맡겨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전문성이 결여성이 가능성이 높으나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 관리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32번의 정답은 5번이 틀렸는데요. 자 갈게요. 우리가 왜 틀렸냐? 위탁관리는 관리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시켜 기밀유지 장점이 있다. 자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건 맞아요. 기밀유지 장점이 있다는 건 자기관리에 대한 거죠. 자기관리에 비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밀유지에 대한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교시 때 마지막이죠. 33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게 나올 거라는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가죠. 자 이번에 풀었던 것 중에서는요. 좀 가장 강력하게 제가 추천하는 거는 22번입니다. 포트폴리오 이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은 무조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합계시장 가치가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지문이 나오는데 보통 지문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24번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야 하나. 자,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공기 유용순에 대한 것은 출제 빈도가 높으니 꼭 해주시고요. 25번은 우리가 지문이다 보니까 할인연금 수지분서법, 어림세법, 수익률법을 같이 물어봐서 26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25번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27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대출 방식이 자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그래서 한 문제는 물론이고 계산까지 두 문제도 나오고 28번이 작년에 LTV와 DTI를 물어봤는데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문제는 유형이 좀 다르게 나왔죠. 그 다음에 29번 중요합니다. 매자닌, 부채, 지분. 그래서 각각 이게 부채냐 지분이냐 매자니냐를 꼭 알아두시고요. 30번은 우리가 법이 그렇게 투자해서법이 바뀐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법 바뀌진 않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0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었어요. 1번만 맞고 다 틀렸죠. 왜 틀렸는지를 각각 지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은 이제 개발 파트에 대한 종합적인 거니까 한번 보시고 32번도 이제 관리 방식이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때는 마케팅이죠. 마케팅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33번은 이제 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를 조금 더 깊숙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33번이 지문이 길더라도 이걸 맞추시게 되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한 문제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그 내용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33번은
자, 어떻습니까? 요 다음 시간에 제가 3교시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